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네. 민주당 탈당한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오전에 입당을 했어요. 예상대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찬 회동까지 하면서 입당을 공식 제안했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참 이분의 이런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입당식을 보니까 이제 늘 파란 점퍼를 입으셨던 분이 오늘은 이제 빨간 점퍼를 네. 입고 중도 확장, 중도 외연 확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어제 저 SNS에도 이제 그런 글을 올렸던데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는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내리 삼선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 현직입니다. 네, 국회 부의장을 하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 본인의 평가가 안 좋아서 하위 20% 안에 들어놓으라 통보를 받자마자 발끈해서 모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진영을 바꿔서 출마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를 박지원 전 원장은 전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향이요? 예, 전향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옆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당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국회의장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제 이런 건데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 시절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냐 마냐 이런 아주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서 6월 달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해외여행 가는 뭐 여행 티켓팅 하다가 그 사진 뉴스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 메시지가 네. 걸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그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당장 이분이 이제 그 한국노총 출신으로 민주당에 온 사람인데 노동시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정책. 이분은 그 주 69시간 할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우리 뭐 여사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에서 중도 여론은 뭐예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명품백 문제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특검을 하라는 여론이 국민 6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정당에 가서 무슨 중도 확장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 때문에 진영 전체가 욕먹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과거의 친일파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나는 친일파를 하지 않았지. 예? 그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운 걸 모르고 거기 가서 빨간 잠바를 입고 앉아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머 저 사람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 노동시간도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릴 것이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인데 이 시민적 눈높이를 벗어나서 자기 이익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김민석 상황실장에게도 묻고 박지원 전 원장에게도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민주당에서 정치 오래 한 분들인데 김영주의 정치적 선택은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게 상식에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그럼요. 하는 거니까요.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영등포
을구 지역이죠. 이 지역에 국민의힘 기초 의원들 있잖아요. 영등포 갑. 영등포 갑인가요? 네, 영등포 갑. 그 지역에 국민의힘의 그 기초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자당에서 준비하던 후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뭐 지방선거 등등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민주당 사람이 온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어제까지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국민의힘이 됐네. 이것을 이 인식의 교란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정치적인 어떤 태도, 입장, 철학, 가치 이런 게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를 주는 정치인인데 아니 자기 공천 안 준다고 난짝 딴당으로 가가지고 출마해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정치가 용인돼야 되느냐? 저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영등포 갑 지역에 출마 준비하다 안 그래도 예비 후보가 공개 반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던 분 입장에서는 좀 네.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뭐 공천 배제 결정 반발해서 분신 시도까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남 예비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민주당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어서 컷오프 시킨 사람을 그런 김영주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전시키는 건 명분은 물론이고 그 어떤 실리도 없는 결정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기남 예비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 12년간 영등포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지만 기대 이하의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정체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면서 지금 탈당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또 탈당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 이틀 분신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인데 어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분신하려다가 경찰에 지금 제지를 당해가지고 방화 예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든요.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난장판 공천을 해버렸다. 노원 갑구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반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고양정 경기도 고양정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김현아 전 의원. 네. 이분은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구 그 뭐 구의원 등에게 이제 돈봉투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그 대선 후보겠죠.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김영주 의원은 대우하며 모셔오고 지난 정부의 위선과 싸우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 뛰었던 김연아에게는 이런 가혹한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나는 이번 선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분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이후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선이 쉬운 건 다 해결됐어요. 이제 어려운 거 지금부터 폭탄이 터진다. 지금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신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그 민주당 후보들은. 근데 지금 이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격하게 나오는 것이죠. 분신 예. 시도까지 있었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지역구 공천이 한 80%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텃밭인 영남을 보면 현역 의원 생존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 지금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현역 불패다. 현역 불패. 예, 지금 그 수존물 그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 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수존물을 떠먹으면서 안전하다라고 했던 분이 김영선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컷오프 됐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했던 게 굉장히 그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는 젊은 공천 얘기를 했었는데 공천 확정자의 평균 연령이 58.3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고연령의 후보들이 공천이 된 상황이다. 58.3세. 예,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는 56.3. 그리고 21대 총선 때는 55.8. 이때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올라갔다. 그래서 당에서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 당은 고령화 꼰대남 공천이다라고 꼰대남 공천, 네.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공천 확정된 133명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천된 그 확정이 된 그 여성이 모두 12명, 전체 가운데 9%.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안 돼요. 여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1대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가 11.1%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2%포인트가 빠진다. 그리고 청년은 그럼 어떠냐? 더 심각합니다. 3040 세대가 18명에 불과해요. 13.5%. 지난 총선 때는 19.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성과 떨어졌네요. 청년, 그렇죠. 여성과 청년에게 문을 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역을 모두 다 그냥 이것은 100%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부터 막 줄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역을 다 살려줘야 되다 보니까 여성과 청년에서 이렇게 사실상 정치 취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수 정치의 문턱을 통과하기란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혁신과 변화는 뒷전인 4년 전 공천 그대로 고령화, 여성과 청년 비율은 저조 이런 평가를 통칭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별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서천호 경남 사천 남해 하동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국정원 차장 출신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을 여론 조작에 동원을 해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사면이 발표되기 전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어요. 아, 비공개 공천 신청한 예, 그러니까 사면이 돼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면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먼저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약속 비판이 사면. 나오고 있고요. 네.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이 이 여론 조작을 해서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는 포인트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걱정하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댓글 공작 이런 이제 제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선거 상황실 안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짚어봐야 되는 공천이고 또 하나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 차장입니다. 이분이 네. 이제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어떤 인물이냐면 2018년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네.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봄하고 비슷한 상황이 구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 2016년에 이 계엄문건 물론 이제 이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 문제를 처음 폭로했던 임태훈 소장을 구홍모 전 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뭐 이거 다 무죄 받고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분이 정치로 온다. 들어가게 되면 어디겠습니까? 국회 국방위에 포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 분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에서 본부장인데 이분은 북핵 대응을 총괄하는 현직 외교관, 고위직 외교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 29일 0시 밤 12시에 의원 면직이 됐어요. 그리고 2월 29일 같은 날 아침에 이 입당식을 했어요. 아. 지금까지 이런 외교관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북핵 위기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위기가 어때요? 대통령이 연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무슨 한미일 연합훈련이 열리죠.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핵 대응을 총괄하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아니 당일날까지 근무하고 그날 밤에 의원 면직해가지고 출격시켜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임종득 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박정훈 대령 알죠? 그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이 경북 영주에서 단수공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다 들어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공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뭐 그밖에도 다른 분들이 많지만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쌍특검 이슈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려운 지역들, 좀 숙제로 남겨놨던 지역들에 대한 결정 속도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한 18표만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한다면 아마도 쌍특검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현역 불패로 다 살려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서 결국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전체 177표가 전체가 100 몇 개였죠? 하여튼 찬성이 177. 177표. 예, 이렇게 부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쌍특검 재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뭐 줄줄이 사탕으로 그 현역들이 떨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뭐 그런 뉴스들이 확인이 돼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현역 전체 90명 가운데 55명, 61.1%가 재공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앞으로 어디를 지켜봐야 되냐면 강남에 누가 갈지, 그리고 영남에, 특히 TK 지역에 누가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적 의원의 네. 281명 중에 찬성이 177명, 반대 네. 10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 안 그래도 창당대에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네. 파괴를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분위기 어땠나요?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조국 혁신당 창당 대회 4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예, 가서 현장 생중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와 있는 시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에가 원래 이제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못해서 1,500명 정도의 좌석을 깔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추가로 500개 더 깔아가지고 2,000개. 근데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은 훨씬 그것을 상회해서 한 3,000명 플러스 알파의 시민들이 왔고 네. 제가 오후 2시에 문 닫고 이제 창당대회 시작할 때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바깥에도 인산인해였어요. 그리고 그 킨텍스 3층 그랜드 볼륨인가? 이제 거기가 행사장이었는데 3층, 2층, 1층에도 그 여러 좌석에 앉아서 유튜브 채널 켜놓고 이제 창당대회 현장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냐? 전국 각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창당대회를 보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미얀마요. 뉴질랜드에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 경북 예천에서 충남 당진에서 뭐 부산, 제주 말할 것 없이 뭐 티켓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왔다. 오늘 아침 뭐 그 기차 타고 왔다.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으로 오십니까? 라고 말을 여쭤봤더니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암담하게 가게 놔둘 수는 없다는 판단 속에서 선명하게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에 표를 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조국 대표로 뽑혔죠. 조국 대표가 연설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선명성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의당을 대체하는 그런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지금 감사원,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또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라는 주장도 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이 1cm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것이 준수되도록 싸우겠다.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그다음에 남북 평화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실천적 의제를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는 시민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인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또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노원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갑자기 화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 비만 고양이론이었어요. 네. 그리고 출마하게 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가 있는 곳에 가서 붙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누굽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26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닌가 싶다. 이제 대구 출마를 이제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인데 결국에 이준석 대표 7군데, 8군데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한 것이 경기도 화성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을 봤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건데 지금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그 분석이 나오냐면요.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는 용인갑의 양향자, 화성정의 이원욱, 그리고 화성을의 이준석 이렇게 해서 이른바 반도체 벨트론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 정치권 안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결국 이원욱 지역구 당선을 위해서 들러리 서주로 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향후 뭐 최소 30년 이상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 자산을 놓고 볼 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 뭐 마이너스 3선이다, 마 3선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든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목표의식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고 좋은데 그래서 이게 향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여정에서 이번 선택이 잘된 선택일까?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의도에 있는 많은 정치 선배들이 이준석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는 살려야 된다라고들 그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 정치인이든 오히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비판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아요. 애정이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인은 살려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되려면 시련도 많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처럼 질 줄 알면서도 또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4월에 시민들이 노사모를 만들고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돼지 저금통을 털고 해서 시민들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참여 운동에 어떤 그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준석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의 선택을 보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군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전해 들은 얘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